자, 이제 3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인데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세계적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삼국 동맹. 나중에 여기에 이제 지금 티르키예라고 하죠. 터키. 예전에 지금 최근에 이름을 티르키예로 바꿨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그러니까 이전에도 오스만 제국까지 껴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어디가 이깁니까? 그렇죠. 삼국 협상에 이기게 됩니다. 여기 미국이 껴있지 않지만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피해를 입게 된 미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세는 삼국 협상에 유리해지고 결국에는 삼국 협상 쪽이 이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1차 세계 대전에 대한 강화 조약이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이 되겠죠. 파리 강화 회의가 되고요. 이 베르사유 공개에서 열려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도 부르고 그로 인한 국제 질서, 새로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 회의 도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죠. 식민지 주권 문제를 결정할 때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익은 앞으로 지위가 결정된 정부의 정당한 권리 주장과 동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다룬다는 원칙 어쩌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여기서 나오는 자유롭게 평화 없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이론에서 이제 중요한 게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윌슨의 14개조 평화 원칙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레닌이 약소국에 있는 민족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간단하게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일제 지배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은요, 주로 이제 10년대별로 바뀌게 되죠.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가 돼서 패망할 때까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1910년대 무력을 이용한 무단 통치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죠. 무단 통치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20년대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1919년에 3.1운동이 있죠.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통치 방식이 좀 변화하게 됩니다. 너무 몰아붙이니까 안 되겠다 해서 1920년대에 문화 통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민족 분열 통치, 기만 통치라고 하죠. 자, 그리고 30년대,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예 한민족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는 민족 말살 통치, 한국 식민화 정책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자, 경제적으로는 1910년대는 어떤 사업을 실시합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땅을 빼앗아서 가죠. 그리고 20년대에는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서 일본 내에 쌀값이 폭등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쌀을 증식시키는 데를 가져가기 위해서 산미 증식계획 실시하게 되고요. 193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수탈해 가죠. 또 1910년대에도 나오는 게 또 하나 회사령을 1970년대 실시해서 아무나 회사를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색 V핀을 좀 꽂고요. 다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0년대입니다. 무단통치. 자, 헌병경찰을 이용한 무단통치, 헌병경찰을 이용하고 있죠. 헌병은 어떤 사람들을 헌병이라고 합니까? 그치, 군인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이 바로 헌병입니다. 군인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통제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살인을 할 수 있는 폭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집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통제 없이 놔두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것이 바로 군대와 군인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한국인들을 이렇게 막 군대처럼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군인 경찰인 헌병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 총독부 설치하죠. 통감부가 이제 총독으로 바뀌게 되고요. 2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가 1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조선 총독부는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가 되겠고요. 일본의 현역 육군, 해군 대장 중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대장이잖아요. 대장 출신들, 군인 출신들은 아무래도 상명하복, 뭔가 복종에 그리고 복종을 시키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이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통치한다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이 한반도를 군대처럼 헌병정치 통치 딱 맞잖아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은요, 일본에도 이제 일본 그들이 일왕이라 부르죠. 그들은 천왕이라 부르죠. 우리는 일왕이라 부르는데요. 자, 일왕에게만 직속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일본 내각에도 소속되지 않고 일본 내각의 명령도 듣지 않고 오로지 일본 국왕에만 직속됐고요. 이 한반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을 비롯해 군 통수권까지 모두 다 행사합니다. 저는요, 선생님은요, 이 정도면 조선시대 왕보다 센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 왕들은 의외로 신하들에게 견제를 받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조선 총독은 견제를 받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천황한테만 충성을 다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도, 사법도, 입법. 원래 지금의 현대 국가에서 보면은 행정, 사법, 입법, 삼권 분립으로 나눠져서 서로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조선 총독이고 그 밑에 정치 쪽 담당하는 정무총감, 또 경무총감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중추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추원은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추원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한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들어줄 거야 라고 선전하기 위한, 홍보하기 위한 거지만 실상은 유명무실했고요. 실제 이 중추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거 친일파 인명사진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중추원 참의 이러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찐 친일파라면은 중추원 참의라고 하는 직함 하나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이게 이제 경복궁 앞에 세워져 있던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처음부터 조선 총독부가 그 경복궁 앞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새로 남산 앞에 있다가 새로 지어서 옮겨진 건데,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은 철거해버리고, 요 위에 요거 있죠? 요거만 지금 독립기념관, 천안에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요 첨단만 남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병 경찰제도 무단 통치, 무력을 이용한 통치를 말하죠. 헌병이 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경찰이 아니라 군인 경찰이 더 강력하게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이 조금 보면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야?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기본적인 경찰 업무 플러스 세금 징수, 세금을 경찰이 걷어요. 이거는 국세청 이 하는 거 아닌가요? 세무서가 하는 거 아닌가요? 검열도 하고요. 사상이나 신문 이런 것들 검열하죠. 언론도 통제하고요. 위생점검이요? 위생점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요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 경찰 업무 플러스 이런 행정 업무 플러스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이루는 것까지 다 헌병이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모든 영역들을 헌병이 관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찰범 처벌 규칙을 통해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및 기본권을 제한해요. 그래서 경찰범 처벌 규칙을 보면요. 자,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래서 구류 잡아두기도 하고요. 벌금도 물리고 합니다. 구류는 대개 그 경찰서 유치장이나 이제 교도소 같은데 하루에서 약 최대 30일까지 그 이상이 되면 아예 이제 우리가 흔히 징역 산다고 하죠. 이렇게 가는 거고, 짧은 기간 동안에 약간 가둬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신문, 잡지, 기타 출판물을 배부하고 그 대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억지로 그 구독 신청을 요구하는 자,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하는 자, 국민신문 이런 거 올리면 큰일 납니다. 자, 불어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갈의 게시, 시 같은 것도 반포하거나 낭독하거나 큰 소리 읊는 자,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신문도 마음대로 못 보고요, 사람들 모아서 해도 안 되고요, 뭔가 불온 문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온 문서지만 우리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불온 문서가 아닌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범죄즉결례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즉결례, 범죄를 저지르면 즉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류, 태형, 구류는 아까 말했죠. 하루에서 30일 정도 유치장에 살다 나오는 거예요. 태형, 때리는 거죠. 때려서. 3개월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즉결 심판 권한, 즉결 심판. 헌병들한테 즉시 심판할 수 있었어요. 원래 기본권,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잘못을 했더라도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뭔가 정당한 정식 절차인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헌병들이 자신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심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조선 태형령. 태형 뭐예요? 때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범 처벌 규칙 위반 시 한국인에게만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때려서 뭐 조선시대도 물론 태장, 도유사에서 뭐 앞에 있는 태나 장,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형벌이 크게 5가지 있었는데 태장, 도유사 5개요. 근데 태나 장도 때리는 거긴 했어요. 그건 정말 옛날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조선 것들은 맞아야 말을 들어 이러면서 한국인들이 때리는 벌을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누구에게만? 한국인에게만. 일본인은 적용되지 않고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조선 태형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범 처벌규칙, 범죄직결례, 조선 태형령 등 무력을 이용한, 그리고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 한민족을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던 게 바로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무단통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태형령 볼까요? 자,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왜 비밀리에일까? 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을까요? 자, 본령은 조선인에게만, 일본인 해당 안 됩니다. 자, 태형은 수용자를 형판이 엎드리게 하고 그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리게 하여 형판에 묶고 양다리를 같이 이렇게 볼기 부분, 지금 여기 엉덩이 부분을 때리는 거죠. 이 사진 보면은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요, 심하게 많이 맞을 경우에는 하루에 다 못 때렸다고 해요. 하루에 다 때리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며칠에 나눠서 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우리 한국인들이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것이 바로 요 조선 태형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다른 교과서, 이제 금성교과서 거 만화를 잠깐 갖고 왔는데요. 태형 맞는 이유. 시장에서 익지 않은 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태형 15대. 그럼 간팔 때 다 먹어보고 팔아야 되나요? 업무를 보는 헌병인 경찰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가려면 이리로 가야 돼요. 네, 난 좋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태형 5대. 거주하는 근처가 청결하지 않았다. 청결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들 이유를 들어서 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 안 채우니까 다 맞아야 돼요. 이렇게 정말 사사건건 일상생활에 간섭하기 위한 법이 바로 이런 무단통치식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본권 제한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면은 이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무슨 군대 사진 아닙니다. 학교 사진입니다. 학교 사진인데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제복 입고 칼 차고 있죠. 칼 차고 있어 수업합니다. 여러분들 꾸덕꾸덕 졸다가 걸리면 칼찬 선생님이 때려요? 무섭겠죠. 자, 교원이 선생님들이 제복과 칼을 착용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보통교육 4년. 근데 일본 학생들은 6년이었어요. 근데 조선인은 4년 차별받은 거죠. 그리고 실업교육 기준. 실업교육은 어떤 거예요? 지금의 특성화 고등학교들 있죠?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옛날에는 실업고등학교라고 불렀어요. 실업고등학교, 그죠? 취업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그러니까 한국인들 부려먹어야 되는데 아예 글자를 모르는, 아예 무식해도 부려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런 것들은 전혀 시키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 교육을 중시하고 민족교육을 탄압했어요. 서당 같은 경우는 한자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 역사도 배우고 막 하죠. 그런 것들은 다 민족교육 기관이었던 서당들은 폐지시키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언론, 신문 같은 거 출판도 책도 안 되고요. 집회 모이는 것도 안 되고 결사, 모임을 조직하는 것도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폐간하고요. 정치단체와 학회들도 한국인들은 모여서 무엇은 단체를 만들거나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못하게 막은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무단통치 때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91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 스타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했죠? 1910년부터 18년까지 실시됐는데, 자, 명분은 좋아요. 공정한 지세 부담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겠다.
그전에도 보면 우리 정근대사에서 여러 그 양전 사업들을 봤었죠. 뭐 태종 때도 있었고 광해군 때도 있었고 가깝게는 광무개혁 때도 양전 사업이 있었습니다. 특히 광무개혁 때는 양지함은 또 지게함을 설치해가지고 측량을 한 다음에 최초로 이제 지게 땅 문서를 발급해줬죠. 하지만 모든 땅들을 다 측량하지는 못했어요. 미국인 측량 기사까지 고용했지만 러일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시켜서 세금 많이 걷어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겠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서 땅을 빼앗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조사해서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토지를 빼앗아 가고 식민 통치에 필요한 충분한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토지 조사 사업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내용은 토지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직접 신고할 소유지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 그래서 뭐 요거를 뭐 문제집들에 따라서는 기한부 신고주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근데 내가 이게 내 땅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에서 이제 세금이 조세총회 요거는 세금을 내는 한국인이 세금을 내는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고 땅에 대한 세금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 자, 토지 수탈. 근데 신고를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이 내 땅인 거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근데 당시에는 그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뭐 이것저것 서류들을 막 챙기다 보면 기한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한 토지들도 많았어요. 신고를 못한 토지도 많고 신고를 못하는 토지, 주인이 불분명하거나 옛날에 이제 왕실의 토지라든지 아니면 무리는 문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가문의 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일본은요, 일본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일부러 토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왜 일본이 하는 일을 왜 내가 협조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그렇죠. 일본이 이런 땅들을 다 빼앗아 갔죠. 확보한 상당 부분의 토지의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1908년에 만들었던 회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일본인에게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 거의 토지의 40% 이상 가까이를 빼앗아 갔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몰락하게 됩니다.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했어요. 지주의 소유권.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은 부정했습니다. 경작권은 부정했어요. 경작권이란 것은 당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해서 이제 모든 농민들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지지 못하고 되게 많은 양반들, 지배층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제 자기 땅만으로 안 되거나 아예 땅이 없으니까 양반들이 땅 지주들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더라도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계속 이 땅에서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거를 경작권이라고 합니다. 경작권. 근데 일본은 이 경작권, 빌린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인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지만 내년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마다 재계약을 하니까 지주들은 훨씬 더 좋죠. 지주들은 너 내년 내 말 안 들으면은 올해 소장료 이만큼 안 내면은 내년은 여기서 농사 못 지을 거야 라고 해서 갑질을 하면서 오히려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주들은 좋아지는 거야. 지주들. 신문지 지주지는 강화되죠.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농민들은 더 힘이 들죠. 지주들의 눈치를 더 봐야겠죠.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일부 한국인 지주들은 일본이 지배를 하니까 우리가 더 유리하고 가베이치에 더 쓸 수 있고 소장료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친일파로 돌아서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기한부 임대계약, 예전에는 경작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평생 동안 특별하지 않으면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한이 있는 거야. 올해만 농사 지을 수 있어. 내년에는 지을 수 있을까? 그래서 기한이 있는 임대계약으로 소장농이나 화정민을 전락합니다. 소장농, 화전민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산에 가가지고 불을 질러서 숨어서 사는 거죠. 불을 질른 다음에 이 불을 지른 데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가 거름이 되기 때문에 한 2, 3년 농사가 잘 돼요.
2, 3년 지나면 농사가 안 되겠죠. 그럼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가갖고 불의지로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을 화전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이주해 가야해서 해서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주해 갑니다. 요 만화를 보면요. 동척이민, 도양철씨 주식회사에서 빼앗은 땅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이민을 장려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와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본에서도 못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같은 일본인이란 이름으로 되게 싼 가격의 땅을 받고 지주가 됩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연해주나 간도로 이주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토지조사령 볼까요? 사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조사령.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거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 기한부,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땅의 어떤 용도인지, 자, 번호, 사표,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 등급, 지적, 결수, 이런 다양한 모든 것들을 내가 증명해서 내가 서류를 가져가야 돼요. 임시토지조사국장에 신고해야 된다. 단 국유지는 보안관청이 이렇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토지조사령의 내용에 있었고, 요거에 따라서 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신고를 못하면은 땅을 빼앗겼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이 다음에 다른 것들은요, 회사령도 은근 중요합니다. 자, 1910년에 일본이 회사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회사령.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1920년까지 이어지는데 아무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게요. 지금은 대부분 회사는 설립하면 어떤 특수한 업종 말고는 내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허가. 그래서 한국인들이 마음대로 설립 기업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지만 이때는 일본 자본도 한국으로 막 아무나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도 억제하고 일본 자본의 진출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회사령이에요. 근데 1920년대가 돼서 일본도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선 일본 경기도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 발전하고 일본에서도 잉여자본이 생기게 되자 이 잉여자본의 투자를 위해서 한국으로 일본 기업들이 진출하게 해줘요. 그때 회사령을 폐지해서 일본 기업들이 1920년대에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죠. 또 어업령, 산림령, 그죠? 이제 요거는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들, 산림령, 산에 있는 자원들, 조선 광업령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나 일본계 회사들에게 다 넘겨주면서 일본 회사들이 이런 것들 다 독점하게 되고요. 금융침탈에서 조선 식산은행 설립. 요것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계를 침탈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열단원들이 폭탄을 던지기도 하죠. 사회 간접자본, 철도, 도로, 항만시설을 확충합니다. 그래서 한국 농산물과 자원의 일본 이출, 일본을 가져가는 거죠. 일본 상품의 한국 판매가 용이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사회 간접자본. 그러니까 일부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야, 솔직히 팩트체크를 해보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항구도 만들어주는 거 맞잖아. 그것 때문에 발전한 거 맞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따져보세요. 우리가 돼지 양돈업을 한다 생각해보면은 돼지한테 사료를 막 주죠. 왜? 살을 찌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갖다 팔기 위해서, 도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것도 한국인들을 한국을 살찌운 다음에 그만큼 수탈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진짜 한국인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도망입니다. 철도망. 그래서 경성을 기점으로 부산, 목포, 원산, 의주까지 가는 철도망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X자 철도망이라고 하는데 이 철도는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대 교통수단 중에 획기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의 통로 또는 수탈의 통로도 이용되는 것이 바로 철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병들 중에는요 철도를 파괴하는 의병들도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철도를 파괴하다 잡히면 일본이 막 거의 사형을 때려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회사령.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회사가 본령이나 혹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말이 어려워요. 선량한 풍속과 방한을 행위할 때는 조선 총독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마음에 안 들면 해산시킬 수도 있고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 무조건 회사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몇 년대? 1910년대 회사령이 실시가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910년대 일본의 통치를 조금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 번만 조금 살펴보면은, 자, 조선 총독부가 설치됐고, 조선 총독은 무소불위의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군 통수권 모든 것들은 다 했고, 야, 우리는 한국인들이 원하는 것도 좀 들어줄 거라는 선전으로 중추원을 만들었지만 친일파들의 집합소입니다. 헌병 경찰 제도, 무단 통치에서 헌병은 온갖 업무를 다 하고요. 경찰범 처벌규칙, 범죄직권례, 조선 태형령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한국인들을 통제하면서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짓밟고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통치했죠. 또 1차 조선 교육용으로 선생님들은 칼과 제복을 착용했고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교육이 연수가 달랐죠. 일본인은 6년, 한국인은 4년의 기본교육을 받았고요. 실업교육, 일 시키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먼저 했고 고등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박탈이 된 상태였고요. 토지주도 사업으로 우리나라 땅을 뺏어갔죠. 그래서 무슨주의, 기한부, 신고주의 방식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증명하지 못한 땅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령, 어업령, 산림령, 조선과업령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수탈해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1910년대 모습입니다.